같이 대입 준비하는 수험생 있지만 나 힘내. 얼마 안 남았어. 몇 개월만 참으면 너희들 세상이야. 그렇지 않죠. 자, 인터럽트 드리븐 IO를 이제 할 건데요.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포르프 무한루프 도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계속 무한루프 돌죠, 여기가. 왜냐면 CPU가 계속 준비가 될 때까지 상태를 계속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CPU가 이 해당 프로그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 드림 방식은 그 CPU가 계속 기다리는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CPU가 계속 그 상태를 체크하는 거를 이제 막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준비될 때까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되고, 준비가 되면 CPU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외부 장치는 말할 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스 제어권이 없어요. 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유일하게 말할 권리는 뭐냐? 손 들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손 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터럽트를 거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IO 모듈은 준비를 했을 때 인터럽트를 걸어야 돼요.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고요. CPU는 그 인터럽트를 받아들이는 장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CPU가 리드 커맨드를 발생을 시키면, 그럼 IO 모듈은 주변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주변 장치를 깨우고 수집하는 동안 CPU는 이제 딴 일을 하면 되죠. 딴 일을 하면 돼요. 딴 일을 하는 동안 이제 IO 모듈이 열심히 데이터 수집하고 외부 장치로부터 이제 준비가 되고요. 그게 다 준비가 되면 이제 CPU 쪽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야 되겠죠. 버스는 쓸 수는 없으니까. 인터럽트는 버스하고 다른 전용 라인이 있어요. 인터럽트 전용 라인이 있어서 그 인터럽트 전용 라인을 통해서 CPU 쪽에다가 인터럽트를 걸게 돼 있어요. 그러면 CPU는 이제 얘가 나한테 인터럽트를 걸었으니까 데이터를 요청하겠죠. 야, IO 모듈한테 야, 갖고 와 데이터, 숫자 갖고 와 라고 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IO 모듈이 CPU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가 하는 이거는 인터럽트는 예전 강의 시간에 제가 인터럽트 할 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CPU 어떤 디바이스가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CPU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죠? 현재 하던 일을 멈추고, 그렇죠? 현재 하던 프로그램을 스탑을 시키고, 대신 그 명령어까지는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 명령어까지 딱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프로세스 CPU가 알았어라고 답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인터럽트 걸었는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외부 쪽한테 알았어, 인터럽트 건 거 오케이 하고 손든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크나리지먼트라고 해요. 인터럽트에 대해서 이제 응답, 확인 신호를 레벨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가 해야 될 일이 뭐였죠? 내가 하던 일을 백업을 해야 된다고 했죠. 왜? 프로그램 카운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이 있죠. 그런 레지스터들을 다 백업을 해놓고, 왜냐면 인터럽트도 뭐라 그랬어요? 인터럽트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그럼 내가 하던 일을 갖다 그냥 해버리면 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백업을 해놓는다 그랬어요. 백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는 뭐라 그랬어요? 인터럽트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값, 시작 위치, 시작 번지를 프로그램 카운트에다 세팅하면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300번지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는 1000번지부터예요. 그러면 300번지를 하던 거를 세이브 해놓고 1000번지로 프로그램 카운트를 바꿔버리면 CPU는 자연스럽게 1000번지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인터럽트를 쭉 수행을 해요. 인터럽트가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301번지로 돌아와야 되겠죠? 301번지로 돌아올 때 백업 해놓던 것들을 다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서 실행하는 거죠. 다 배웠던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CPU 입장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내가 리드라고 하는 커맨드를 발생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뭘 하는 거냐면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인터럽트만 체크하면 되겠죠. 인터럽트 체크하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자기 인터럽트 프로세싱 사이클을 쭉 인스트럭션 사이클을 쭉 수행하다가 인터럽트가 있는지를 체크하고요. 인터럽트가 있으면 현재 레지스터들을 다 세이빙 해놓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세우죠. 300번지까지 다음에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새로운 인터럽트의 주소와 프로그램 수행할 위치를 가져오게 되죠. 가져와서 인터럽트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메모리인데요. 메인 메모리 안에 영역을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영역,
그 다음에 인터럽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영역, 그 다음에 백업을 하기 위한 영역, 이렇게 미리미리 OS가 세팅을 해요. 여러분 OS 깔죠? 윈도우 깔죠? 윈도우를 깔면 윈도우가 이런 영역을 잡아놔요.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자기가 깔려야 될 OS가 깔리는 영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뭐 이런 거 깐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영역, 그 다음에 백업용 영역을 OS가 이렇게 할당을 해요. 메인 메모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램, 여러분이 어떤 클릭할 때마다 소프트웨어들이 메인 메모리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클릭할 때마다. 그럼 그 메인 메모리로 그 소프트웨어 올라올 때 어디로 들어갈지는 누가 핸들하느냐? OS가 핸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들하지 않죠? OS가 알아서 자동으로 핸들을 해요. 만약에 OS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OS가 없으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다 짜셔야 돼요. 내가 프로그램 할 때마다 얘는 몇 번지부터 몇 번지로 가. 너는 몇 번지부터 몇 번지로 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OS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제가 지금 유저 프로그램이 쭉 실행하고 있는데, 실행하고 있다가 여기서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N번지에서. 그러면 N번지까지는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N번지까지 다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1번지를 할 차례인데 스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 봤죠.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미 어디에 가 있어요? 다음 번지로 가 있다 그랬죠. 왜냐면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하면 얘는 다음 번지로 자동으로 증가한다 그랬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잘 기억을 해보세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원래 N+1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행하던 것들이 있겠죠. 수행하던 게 있으니까 여기서 세우면 일단 이 프로그램 카운터와 여기에 있는 레지스턴스 값들 전부 다 백업을 시켜줘야 되겠어요. 그죠? 그럼 백업을 시켜주는데 백업을 어디다 할 거냐?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여기에 스택 포인터라는 놈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또 배울 텐데. 여기 있는 스택 포인터가 뭐냐면 저장된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포인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포인터가 T번지라고 하면 여기 T번지죠. T번지서부터 이렇게 쭉 저장해라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인터럽트가 걸리면 여기에 있는 T번지로 이 값을 다 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인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개수가 N개예요. N개. 그래서 총 N개가 되면 여기 있는 포인트는 T-M으로 이동을 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인터럽트가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가 또 걸릴 수 있죠. 그럼 또 백업을 해야 되는데 이놈을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럼 그 다음 위치가 여기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어요. 인터럽트가 2개, 3개, 4개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백업할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는 이미 꽉 찼죠. 자, 다음에 백업할 자리가 여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에 인터럽트가 걸리면 여기다 백업할 거야라고 알려주는 게 여기 이제 T-M으로 스택 포인트가 바뀌어요. T-M으로 바뀌고요. 왜냐면 다음에 또 인터럽트가 걸리면 글로 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인터럽트가 여기에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그 인터럽트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Y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이제 Y로 바뀌었어요. 바뀐 다음에 인터럽트를 쭉 수행을 하면 쭉 수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터럽트가 끝나면 retur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만나게 돼요. return이라는 명령에 만나면 그 함수를 빠져나와서 원래 거로 돌아가는 뜻이에요. 그러면 return이라는 걸 만나면 이제 여기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return을 만나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다시 복원해야 되겠죠. 복원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놈들이 다시 이렇게 데이터도 복원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그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복원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놈이 이제 비워졌잖아요. 다시 복원됐으니까 저장될, 자, 이 자리가 예약이 됐었는데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야죠. 포인터 값이. 그래서 원래 포인터 값으로 T로 바뀌어요. 원래 포인터 값 T로 바뀌어야 되고요. 네, 프로그램 카운터는 아까 N+1로 가 있었죠. 그걸로 다시 돌아가요. 복원이 되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다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네.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제 메모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제 이 해당되는 인터럽트를 수행할 때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프로그램 이 CPU가 인터럽트를 받아들이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받아들이는 포트가 있는데 버스 말고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그거예요.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 수 있는 놈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외부 장치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러면 라인이 하나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인터럽트를 걷는지 어떻게 할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라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가 10개인데 인터럽트 라인이 10개예요. 그럼 심플하죠. 1번 라인으로 인터럽트 걸렸으면 1번 장치를 걸었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CPU는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는 장치 핀이 하나밖에 없어요. 선이. 근데 10개의 애들이 여기에 물려 있어요. 공통으로. 그럼 도대체 인터럽트는 누가 둔 걸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만약에 인터럽트가 2개, 3개 동시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배우셨어요. 그렇죠?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핸들한다 그랬죠.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가지고 인터럽트를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거 방식이에요. 인터럽트가 여러 개 장치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놈이 인터럽트를 걷는지 아니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각자 하나씩 인터럽트 라인을 주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장치가 10개면 인터럽트 라인도 10개. 그럼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해요. 이 방법을 쓰는 게 있는 건데 문제 이렇게 되면 장치가 100개가 되면 라인을 몇 개 만들어야 돼요? 100개의 라인이 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치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개 이상 아니면 4개 이상 못 다는 거죠. 장치에 제한이 있는 게 단점이에요. 두 번째 장치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폴링 방식이에요. 소프트웨어 폴링 방식은 뭐냐면 인터럽트를 일단 걸어요. 인터럽트를 거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장치를 오어를 해요. 오어 아시죠? 오어 게이트 아시죠? 오어 게이트. 그래서 인터럽트가 이제 라인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인터럽트 걸렸어요. 근데 누가 건지는 모르죠. 100개 중에 5호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는 방식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폴링이라고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걸었니? 아니요. 네가 걸었니? 아니요. 이거 이렇게 100명한테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예를 들어서 300번지 IO예요. 얘는 301번지 IO면 300번지 IO에다가 스테이터스 읽어보면 되겠죠? 네가 걸었니? 아닌데 301번지에 또 물어보면 되겠죠? 네가 걸었냐? 이건 단점이 뭐냐? 너무 느리죠? 하나씩 다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느려요. 이게 단점은. 장치는 많이 달 수 있는데 누가 건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우리가 이건 하드웨어 폴 방식이라고 하는데 또는 데이지 체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장치들이 있어요. 이렇게 장치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체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시리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요. 제가 CPU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가지고 이 장치하고 이 장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인터럽트가 걸려요. 그러니까 오화 게이트로 인터럽트를 걸었어요. 그럼 이제 인터럽트 누가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발생을 시키냐면 제가 여기다가 0000이라는 벡터를 딱 줘요. 얘한테. 그럼 얘는 자기가 건 게 아니면 그걸 그대로 토스해요. 뒤에. 자기가 건 게 아니면 얘도 그대로 토스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네 번째가 걸었으면 자기 주소를 적어요. 자기 인터럽트 주소를 거서 토스해요. 그럼 자기가 안 걸었으면 계속 토스하겠죠. 토스 하다 보면 저한테 뭐가 들어와요? 주소가 들어오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 하드웨어 데이지 체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주소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그 인터럽트 핸들러가 깔려있는 어드레스를 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있죠? 여기 Y번지 있죠? Y번지. 이 Y번지 주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인터럽트 소프트웨어가 100번지에 있어요. 얘는 200번지에 있고 쟤는 300번지에 있고 쟤는 400번지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얘가 토스 하면 제가 300이라고 세팅을 하면 쭉 돌아오면 300으로 세팅됐잖아요? 그럼 제가 300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300번지로. 그럼 자연스럽게 인터럽트 핸들러가 되죠. 누군지 자연스럽게 300번지로 가면 되니까. CPU는 어차피 몇 번지로 가냐가 중요하잖아요. 프로그램 카운트 몇 번지 하니. 그 방식이 바로 데이지 체인 방식이 되겠어요. 이 방식은 장점이 뭔가요? CPU가 하나씩 안 물어봐도 되죠? 지가 알아서 쭉 한 다음에 또 돌아오는 거 딱 읽어보면 되니까 이게 빠르죠. 이게 빠르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데이지 체인으로 묶으면 좋긴 한데 그러면 이제 이 IO 모듈들을 체인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묶으면 안 좋으니까 다음 방식은 뭐냐면 버스를 형태로 하는 거예요. 버스 형태로 하는 거고 대신 얘한테 마스터 번호를 주는 거예요. 버스 마스터 번호를 줘. 말할 권리를 준 상태에서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근데 인터럽트 걸기 전에 만약에 이 세 번째 있는 모듈이 인터럽트를 오고 싶다 그러면 버스를 먼저 장악을 해요.
야, 니네들 버스 쓰지 마. 대신 그 버스는 CPU 버스가 아니고 이 외부 장치들끼리 서로 버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장치를 써서 야, 너희는 아무도 버스 쓰지 마라고 얘가 먼저 장악을 해놓고 저한테 인터럽트 걸어요. 내가 건 다음에 인터럽트 건다고 이쪽 버스에다가 야, 누구니라고 주면 다른 애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왠 제가 다 조용히 해라고 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예, 300번지 어드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300번지 이동하면 되죠. 이게 바로 버스 마스터 방식이에요. 얘들은 다 버스를 묶어놓고 예, 얘가 먼저 인터럽트를 걸기 전에 먼저 버스를 장악해놓고 제가 인터럽트를 걸면 누가 걸었니라고 물으면 얘가 대답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버스 마스터 형태가 되겠어요. 다중 인터럽트는 이미 얘기했었죠. 예, 프라이어티를 이용해서 구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높은 프라이어티가 인터럽트가 또 인터럽트를 걸릴 수 있다고 했죠. 인터럽트 수행하다가도 또 인터럽트가 걸릴 수 있다는 거는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버스 마스터링 하는 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스 마스터를 쓰게 됐다라고 하면 오직 이 친구만 이 버스를 제어하게끔 먼저 세팅을 해놓고 인터럽트를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애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 건데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IC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82C59A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은 8개의 인터럽트 라인을 받아서 한 라인으로 뽑아내는, 왜냐면 CPU는 라인을 하나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칩이 있는데 그 칩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CPU는 제가 하나밖에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인터럽트 라인을. 그러면 인터럽트가 예를 들어서 8개가 있어요. 그럼 그 8개를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놈이 하나 필요하죠. 그 장치가. 그 장치가 바로 요 해당되는 82C59A라고 하는 외부 칩이에요. 이 칩에 의해서 인터럽트를 핸들을 하는데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8개의 장치에서 인터럽트를 받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얘가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해놔서 어느 놈이 우선순위를 가진지 알기 때문에 동시에 2개가 걸리면 얘를 던져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 칩이 결정을 하죠. CPU는 어쨌든 알아서 우선순위가 걸러서 들어오니까 나한테 들어온 인터럽트는 무조건 하나밖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만드는 형태가 이 칩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8086이라고 하는 CPU 쪽. 8086 저건 CPU예요. 요 놈은 CPU고 요거는 다른 외부 칩이에요. 인터럽트를 컨트롤하는 칩이에요. CPU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요. 그럼 CPU는 어크나레지먼트, 인터럽트 받았다라는 신호를 이 칩으로 또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칩이 다시 CPU가 가야 될 주소, 인터럽트 가야 될 주소를 또 발생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CPU는 그 인터럽트 수행을 하면 되겠죠. 그림으로 보시면 좀 뭐 이해하기 어려웠을 때 그림이 심플한 거예요. 자, 요 놈이 CPU예요. 요 놈이 80286이라고 하는 CPU고요. 인텔 CPU고 얘는 인터럽트를 받는 라인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이쪽에 외부 장치는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 놈을 이 하나에 묶기 위해서는 요 해당 칩을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왜냐면 요 놈은 8개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만 내뱉어지는 놈이거든요. 그럼 요 놈에다 또 이 칩을 달면 요 놈이 또 8개를 또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얘가 8 곱하기 8에서 총 64개의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어요. 얘를 또 더 쓰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치 계급사회처럼 올라오는 거죠. 계급사회처럼 올라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인터럽트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하나의 인터럽트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인터럽트 시스템은 이거는 이제 버스를 사용하는 형태고요. 여기 IRQ라는 것들이 있는데 IRQ가 뭐냐면 인터럽트 리퀘스트예요. 그래서 인터럽트 리퀘스트의 번호를 부여하죠. 너는 3번이야. 그래서 여러분 윈도우 같은 경우에 뭘 확인하실 수 있냐면 관리자 중에 속성이 있어요. 속성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 버튼을 내 컴퓨터의 오른쪽 버튼에 클릭을 하면 속성이 들어가거든요. 속성이 들어가면 그 외부 장치 관리자를 여러분이 열 수 있어요. 장치를 열면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것들을 클릭을 하고 속성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뭐가 뜨냐면 IRQ 번호가 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터럽트 번호예요. 나는 인터럽트 몇 번을 쓰겠다. 나 인터럽트 몇 번을 쓰겠다라는 번호들이 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82C55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페리퍼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쪽은 PC 쪽이고요. 이쪽은 PC 쪽 인터페이스고요. 이쪽은 외부 장치 쪽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외부 장치 쪽에 있는 어떤 제너럴한 신호들을 받아서 PC 쪽 규격, 여기는 버스죠. 버스나 이런 규격으로 바꿔주는 그런 칩이에요. 이런 칩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외부 장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총 라인은 여기 있는 것처럼 A 포트, B 포트, C 포트에서 총 8빗, 8빗, 8빗에서 총 24빗인데 C 포트는 4비트씩 두 조각을 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따로따로 A, B, C 이렇게 세 그룹을 쓸 수도 있고 또는 A 쪽에 이쪽에 절반을 갖다 쓰거나 B 쪽에 이쪽에 절반을 갖다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쪽은 누구 쪽이에요? 이쪽은 CPU 쪽이에요. CPU랑 주고받는 쪽. 이쪽은 외부 장치랑 주고받는 쪽. 외부랑 주고받는 쪽.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칩에다가 키보드나 디스플레이를 붙이겠다. 이렇게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칩에다가 CPU랑 주고받는 쪽은 이제 안 그렸어요. 여기 신호들은. 여기 이제 버스 신호들이니까. 안 그렸고, 이게 지금 IO 모듈에 대한 예예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키보드 쪽에 A 포트를 연결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B 포트를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키보드나 디스플레이 쪽에 이거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컨트롤 시그널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컨트롤 시그널들은 C 포트를 이용해서 주고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C 포트를 이용해서 인터럽트를 또 연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이 장치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I/O 모듈인 거죠. 외부 장치와 CPU 쪽 영역에 가운데 딱 있어서 외부 장치는 ABC라고 하는 일반적인 포트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CPU 쪽은 버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연결되고 하는 형태의 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I/O 모듈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I/O 모듈은 여러분 그 컴퓨터 그림 마더보드 그림 그린 적 있죠? 그럼 CPU 칩이 있고 메인 메모리 칩이 있고 많이 칩이 있었잖아요. 이 I/O 모듈은 CPU 칩 안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메인 보드의 바깥쪽에 이렇게 칩처럼 들어갈까요? 네, 메인 보드의 바깥쪽에 칩처럼 들어갈까요? 왜? CPU는 이 I/O 모듈이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메인 보드 만드는 회사가 이 I/O 이 외부 장치에 따라서 적절한 저 I/O 모듈 칩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저거에 따라서 USB가 4개가 달릴 수도 있고 2개가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이스틱이 연결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I/O 모듈 칩을 어떤 걸 연결할 거냐에 따라 하는 거고 인텔에서 만드는 CPU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I/O 모듈은 CPU 컨피그레이션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마더보드 컨피그레이션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마더보드의 시스템을 꾸밀 때 결국 I/O 이런 장치들을 칩을 사용을 해서 컨피그레이션 한다. 자, 오늘 얘기했었죠. I/O 테크닉을 말씀드렸어요. I/O 모듈이 주고받은 방법은 뭐냐면 프로그램 방식이 있고 인터럽트 방식, DMA가 있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방식은 CPU가 계속적으로 I/O 모듈을 체크해야 되니까 이 해당된 CPU 칩에서 I/O 모듈 칩으로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이 CPU가 딴 일을 못하죠. 너무 낭비가 심하고요. 그걸 해결한 방법이 뭐냐면 인터럽트 드리븐 방식이죠. CPU를 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 I/O 모듈 칩이 이제 준비할 때까지 일한 다음에 준비가 다 되면 인터럽트를 거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CPU가 좀 편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만족이 있다는 게 뭐냐면 CPU가 결국 외부 모듈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메인 메모리에 적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런데 CPU는 솔직히 말하면 굳이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프로그램 실행하기가 바쁜데 내가 굳이 그거를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메인 메모리에서 적어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 마스터기 때문에 그래요. CPU가 버스를 장악하는 마스터기 때문에 CPU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메모리는 버스를 장악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PU가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I/O 모듈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메모리 쪽에 쓰는 거란 말이죠. 마스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CPU는 자기 할 일을 못하죠. 데이터 숙제 받아서 숙제 건네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나의 조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일을 대신할 조교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DMA. DMA가 하는 역할은 뭐냐? DMA한테 뭘 주면 되겠어요? 자, CPU가 왜 일을 해야 되죠? CPU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버스? 마스터기 때문이죠. 그럼 DMA는 안 봐도 알겠죠? 얘는 뭘 것 같아요? 버스? 네, 마스터예요.
얘한테 버스 마스터 기능을 주는 거야. 야, 너한테 내가 제어권을 넘겨주는 거야. 네가 버스 써. 그러면 걔가 알아서 버스 제어권을 가졌기 때문에 DMA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O 모듈한테 데이터 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죠. 왜? 버스를 내가 장악했으니까. 자, 그거를 다음 강의 시간에 할 거예요. 여기까지.